안녕하세요. 스윗비타입니다. 이번 한 주는 잘 보내셨나요? 오랜만에 영화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화는 영화 얼굴입니다. 연상호 감독님의 저예산 영화고 러닝타임이 100분 정도이더라고요. 그리고 넷플릭스에도 있는 영화라서 쉽게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좀 보고 나서는 좀 정리가 안 되고 혼란스러운 것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잘 정리해 볼 겸 여러분께 소개해 드려보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영화 자체는 되게 복잡한 구조는 아니에요. 되게 단순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40년 전에 그 실종된 어머니의 백골 자체가 발견이 돼요. 그래서 그 시각장애인인 아버지와 같이 살던 아들이 그 어머니의 죽음을 파헤치는, 추적해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단순한 구조인데 저는 이런 질문이 되게 올라오더라고요, 계속. 어떤 질문이었냐면, 멸시받았던 사람이 왜 다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가 였습니다.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의 영화 리뷰를 한번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화의 중심에는 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실종 사건의 그 주인공이기도 한데요. 그 백골사체의 주인공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40년 전에 그 봉제 공장에 다니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철저하게 수동적인 인물이었어요. 공장에서 계속 욕을 먹고 화장실 간다고 얘기도 못하고, 그리고 그 화장실에 빨리 오라고 관리자가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걸 맞춘다고 바지에 실수를 할 정도의 성격이었어요. 그리고 어릴 때는 그 아버지의 외도를 보고 그걸 어머니에게 얘기를 했다가 두들겨 맞고 도망친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평생 무시와 괄시 속에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달라져요. 동료가 사장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니까 사장을 찾아가서 막 따지기도 하고, 그 사실을 종이에 써서 사람들에게 막 알리기도 해요. 그리고 그 보복으로 자기가 폭력을 당하는데도 다시 사장에게 찾아가 맞서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 영희를 보고 시각장애인 남편은 영희를 말려요. 조용히 있자, 숨죽인 듯이 가만히 있자. 근데 그때 영희가 얘기를 합니다. 당신을 만난 덕에 용기를 얻었다. 저는 이 대사가 되게 중요하기도 하고 되게 저한테는 오래 남는 말이었어요. 한 사람이 건네준 사랑, 관심, 따뜻함이 다른 사람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거를 여실히 보여줄 수 있는 대사였고 장면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희의 남편 영규는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평생을 무시와 차별 속에서 살아왔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정각장애인이 됩니다. 눈이 안 보이는데 누구보다 아름다운 그 도장을 새겨요. 그래서 살아있는 기적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살아있는 기적이라는 말이 들을 때는 좋을 수 있지만 저는 이 말이 어딘가 걸렸어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인이 뭔가를 해냈을 때 극복했다, 이겨냈다, 기적이다 이런 말에 많이 붙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장애는 원래 없어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 라는 하나의 전제를 깔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 말이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영규는 평생 이러한 시선에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그를 멸시하거나 아니면 기적으로 추앙을 해요. 그를 그냥 그 사람, 그 존재로 보는 시선은 거의 없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을 그대로 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영규는 영화 초반에 이러한 독백을 해요.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아름다운 게 무엇인지 알 수는 있어. 이 말은 되게 좋게 들립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진행되면 될수록 이 이야기는 점점 변질돼요. 영규가 영희를 아름답다고 믿은 건 사람들이 영희를 절세 미인이라고 소개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인 자신이 아름다운 여성과 결혼했다는 사실이 평생 자기가 받아온 멸시에서 벗어나게 해주리라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에 자신에게 조롱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를 놀리기 위해서 영희를 절세 미인이라고 불렀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한 그 순간에 영규는 영희에게 엄청난 분노를 느낍니다. 그리고 나서는 영희에게 내가 모를 줄 알아? 네가 못났다는 거 모를 줄 알아? 알지만 결혼한 거라고. 그러니까 조용히 좀 지내라고 하면서 막 소리를 치면서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좀 순간들이 나와요. 저는 이 장면이 되게 폭력적으로 느껴졌던 게 멸시를 받았던 사람이 또 다시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한테 주는 하나의 폭력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아니면 평생을 낙인 속에 살아온 사람이 건네는 좀 울부짖음 같기도 했고요. 그래서 좀 마음에 많이 남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내재화된 낙인입니다. 이거는 장애 연구에서는 중요한 개념이에요. 저도 이 개념으로 논문을 썼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사회가 장애인에게 찍어놓은 부정적인 낙인, 시선을 장애 당사자가 자기 안으로 들어놓게 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외부에서 너는 부족해, 너는 열등해, 너는 결함이 있어 라는 말을 듣게 되면 그 말은 어느 순간에 바깥의 목소리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그 내부의 목소리가 돼요. 그래서 밖에서 공격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공격하게 되고 자기 존재를 수치스럽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영희가 아름다운 아내일 때는 영규를 낙인에서 끌어올려주는 존재였는데 그게 무너졌을 때는 영규를 다시 멸시의 자리로 끌어내리는 존재가 돼요. 근데 사실 그렇게 만든 건 영희가 아니라 평생 영규에게 너는 열등해라고 한 세상이 문제였거든요. 근데 영규는 그 세상을 공격하지 못하고 자기보다 더 약한 자리에 있는 영희를 공격했어요. 자기 안에 들어온 차별의 목소리를 자기 바깥에 있는 더 약한 약자에게 돌려보낸 거예요. 그 김원영 작가의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했던 말이 실격당한 자로 살아간다는 게 단순한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존재를 세상이 거부한다는 감각 속에서 살아가는 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영규는 그 감각 속에서 계속 살아온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 감각에서 벗어나려다가 자기가 가장 사랑했어야 하고 자기를 가장 사랑해준 사람을 보지 못한 거예요. 영화 후반에 아들인 동안이 아버지에게 진실을 묻는 장면이 나와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였냐고요.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나를 이해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나한테 빌붙은 기생충이야. 영규의 논리는 이래요. 내가 있었기 때문에 너가 이만큼 먹고 살았고 그러니까 너는 내 서사를 받아들여야 된다. 내 합리화에 동의하지 않으면 너는 기생충이다. 이거는 이해의 강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가족 안에서 되게 많이 일어나는 폭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너를
뭐 이만큼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말들을 종종 하잖아요. 이런 말은 종종 상대방이 나의 고통을 이해하고 나의 선택을 정당화해 주길 바라는 방식으로 쓰이고 있어요. 이해하지 못하면 배신자가 되고 동의하지 않으면 기생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아들인 동화는 아버지에게 굴복해요. 아버지의 살인을 덮고 그 내용을 지워버리고 그 PD에게 그 영상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 살아있는 기적, 뭐 시각장애인, 정각장애인으로 남게 둡니다. 그래서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는 그 다큐멘터리 PD가 오늘따라 아버지랑 더 닮으셨네요 라는 말을 합니다. 그거는 아버지랑 외모가 닮았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그 비겁함, 그 추함이 아들에게도 전이가 됐다는 의미였던 것 같아요. 영화 마지막에는 영희의 얼굴이 공개가 됩니다. 영화 내내 사람들은 괴물 같은 얼굴이라고 불렀어요. 남편조차 영희의 친구가 차마 눈 뜨고는 못 볼 얼굴이라고 했다면서 증언을 했고, 관객인 저로서는 얼마나 못생겼길래 저러나 라는 궁금증과 긴장감에 있었거든요. 그때 사진이 공개되고 저는 너무 평범한 얼굴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괴물이라고 불릴 정도의 수준은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또 저를 마주했어요. 뭐야, 이 정도는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제가 방금 또 외모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 괴물? 평범이라는 기준을 저한테도, 그 기준이 저한테도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영희가 괴물이었던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시선이 영희를 괴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저도 잠깐이었지만 그 시선에 동참했고요. 영화를 보고 제가 가장 오래 남았던 질문은, 멸시를 받았던 사람이 왜 다시 약한 사람에게 다시 멸시를 하게 될까? 답은 어쩌면 간단해요. 멸시는 사람을 되게 작아지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작아진 사람은 자기보다 더 작은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야 자기가 최악은 아니라고 믿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낙인은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바깥에서 받은 시선이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 자신을 공격하면 그 사람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약자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멸시를 다른 누군가에게 돌려보내야 잠깐이라도 숨을 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영규가 그랬고 거기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그랬어요. 근데 영화에서 한 사람, 영희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욕도 먹고 멸시를 받아왔지만 영희는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멸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보다 강한 사람에게 맞서 싸우기도 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당신의 따뜻함 덕분에 용기를 얻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에 멸시의 사슬에서 내려온 건 영희뿐이었어요. 그래서 영희가 굉장히 인간다웠고 되게 건강한 인물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추한 건 영희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영희를 괴물로 만들어야 자신이 괜찮아졌던 우리 모두의 얼굴이었습니다. 네, 이번 영상 어떠셨을까요? 이번엔 그 마이크와 함께 해봤는데요. 조금 더 듣기 편하셨을까요? 그래서 조금 더 좋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장애인들이 평생 갖는 차별, 멸시, 낙인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영규가 무너진 건 영규의 약함 때문이 아니라 영규에게 새겨놓은
세상이 새겨놓은 그런 상처들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건 장애인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조금씩 멸시도 받고 작아지는 경험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멸시받는 사람들끼리라도 조금 서로를 헤아려 줄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받은 상처를 더 약한 사람에게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비슷한 상처를 아는 사람들끼리 조금 더 보듬어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좀 더 뭐랄까, 내 주변 사람을 좀 더 헤아려 볼 수 있는 한 주가 되면 어떨까요? 네, 그러면 이런 다짐을 한번 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쓴맛을 삼킨 사람이 건네는 달콤한 위로, 스윗비타였습니다. 이번 한 주도 아름답게 버텨봅시다. 감사합니다.